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어제 전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는데요. 오늘로 이틀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포 시한이 내일 아침이면 끝나는 만큼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정상빈 기자, 아직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팀은 어제 체포한 김용 부원장을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틀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체포 시한 48시간은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아직 구속영장 청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필요한 절차들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김 부원장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선자금 8억 원을 받았다고 적시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만약 돈을 받을 때 공무원이었거나 대가성 여부에 따라선 처벌이 더 무거운 뇌물죄나 알선수재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 혐의가 추가될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의 최측근을 체포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기정사실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체포영장 발부만 봐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된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사에 있는 김 부원장의 사무실은 압수수색이 무산됐습니다. 어제 밤늦게 철수했는데 압수수색 다시 시도하는 겁니까? 일단 오늘은 압수수색 제시도 대신 입장문을 통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건 법질서 부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이나 국정감사 회방이라는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객관적 물증 확보가 필요하다며 재차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또 조사실에서 동거녀와 만나게 해주는 등 유동규 전 본부장을 회유했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악의적 프레임이다. 2명에게 함께 확인할 사안이 있어 조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뭘 조사했는지는 함구했습니다. 또 김용 부원장이 체포된 날 공교롭게 돈을 줬다던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된 데 대해선 한 차례 연장한 구속 기한까지 다 지났다며 법원 결정이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는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구속 여부는 수사상 필요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수사가 전국에 폭풍을 몰고 온 건 결국 검찰이 적시한 대선 자금이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과연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검찰 출입하는 나세훈 기자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나 기자, 먼저 검찰이 김용 부원장 체포영장에도 그렇고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에도 그렇고요. 콕 집어서 대선 자금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거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게 물었더니 정치 자금이라고 쓰는 게 보다 더 일반적이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도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이건 또 선거 기간에 돈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고 처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대선 자금이다 이렇게 명시한 건 대선에 필요하니 돈을 달라 이런 용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네. 자, 검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대선 자금 이런 용어는요. 자연스럽게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지금 현재 당대표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결국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사실 그런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돈을 받은 시점부터 보면요. 검찰은 이 8억 원이라는 돈이 작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건너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작년 6월 말 민주당 당내 경선이 시작됐고 7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돈을 받는 사람도 대선 전부터 조직 관리를 맡았다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고요. 검찰은 실제로 이 돈이 대선 준비에 쓰였는지 돈의 사용처 확인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이 과정을 지시했는지 또는 알고도 묵인했는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영장에 이 대선 자금이라고 명시한 순간 이 수사의 최종 정착지는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자, 또 하나 흥미로운 게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돈을 받은 쪽으로 지목된 김용 부원장이 체포되고 나서 만 하루도 안 지나서 돈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치소에서 석방이 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검찰에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유력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참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는데요. 네. 유 전 본부장은 오늘 0시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는데 나올 때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용 부원장에게 8억 주신 거 맞습니까? 자백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조선 자금이었나요? 대선 자금 조성 목적으로 8억은 김용 네, 보신 것처럼 말을 아끼고 떠났는데요. 네, 네. 현재로선 대장동 개발 일당 가운데 유 전 본부장과 자금책 등 일부가 이 돈을 건넸다고 일치되게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또 누가 돈을 마련해 어디서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영장에 적시했는데요. 돈을 건넨 무렵의 입출금 내역, 그리고 통신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건넨 정황을 보다 상당 부분 보강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왜 돌연 이런 진술을 한 건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유 전 본부장은 현재 변호인과도 연락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유와 행방을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나세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대장동 개발 특혜 수사가 이렇게 갑자기 대선 자금 의혹으로 방향을 틀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적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조작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직접 조준하고 나섰다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무도한 야당 탄압 즉각 중단하라. 자정까지 당사에서 검찰과 대치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아침 일찍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국정감사 중에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그야말로 정치 탄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결백함을 여전히 믿고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이어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고 민주당도 위기를 맞은 윤석열 정권이 전 정권 수사와 정적 제거로 정권을 유지하려 한다며 전면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전방위적인 정치 탄압의 칼날 끝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를 겨누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검토하겠다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당사 압수수색으로 전면 중단을 선언했던 국정감사는 민생을 챙기기 위해 법사위를 제외한 상임위에선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정감사는 민생을 지키는 위험한 정부를 견제하고 제대로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칼자루를 쥔 건 검찰인 만큼 검찰이 압박 강도를 더 높인다면 국회 문을 닫고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야당의 주장이 정당한지 국민이 알 거라고 답했습니다. 여당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민주당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사 앞 심야 대치가 이어진 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야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통령실의 기획사정이자 정치 탄압이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저 역시도 언론 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선을 그으면서 야당의 주장이 정당한지 국민이 알 거라고 했습니다.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그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0년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으로 채널A를 압수수색했던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야당의 내로남불을 지적하며 지금의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 아니란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란 어제 발언에 대해선 야당을 뜻한 게 아니라면서도 여운 있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거니까 저는 어느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 여당도 법치를 내세워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 집행을 막는 건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 정당화될 수 없다. 일제히 야당을 몰아세웠습니다.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또 다른 범법 행위일 뿐입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법 앞에 성역이 없으니 수사에 응하란 겁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하루 종일 파행을 빚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노골적인 국감 방해라며 대검 국감을 사실상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그럼 죄를 짓지 말지 그랬냐고 맞서면서 큰 소리가 오갔습니다. 결국 민주당 없이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장.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노골적인 국감 방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하고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국회 무시, 야당 경시입니다. 검찰공화국의 민낯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있는 죄를 덮으라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며 국감장을 이재명 지키기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부패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의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을 더불어 부패 옹호당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오후 3시 국민의힘 소속 김도우 법사위원장은 국감을 개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야당 탄압! 정당한 범죄 수사가 무슨 야당?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증인 선서와 업무 보고가 그대로 진행됐고 여야 간 대치는 더 격렬해졌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말든지. 네? 아,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영장이 결국 회의는 3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후 민주당 없이 진행된 대검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그대로 방치를 한다라면은 대한민국의 법치는 실종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당의 활동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또 우리 헌법 8조 2항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국감장 대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수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은 아랑 것 없이 전격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입니다. 배우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을 일입니다. 오늘 진행된 국회 산자위와 농해수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국민의힘은 부패 척결, 민주당은 보복 수사 중단이라고 적힌 팻말을 붙이고 국감을 진행하며 곳곳에서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현재 민주당은 어떤 상황인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치권의 쟁점들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박윤수 기자, 검찰이 어제는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오늘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주 당사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발되긴 했지만 검찰이 언제든 다시 들이닥칠 수 있는 만큼 당직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이미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거절한 상황이고요.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또 한 번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재개하면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당사로 직결해서 총력 저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검찰이 야당 당사에 그것도 국정감사 도중에 진입하려는 시도 자체가 정치 탄압이다. 이게 민주당 입장인데요. 여권뿐만 아니고 검찰에도 지금 각을 바짝 세우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국정감사 기간에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는 점에 대해 사상 초유의 일이자 국정감사 방해 시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야당을 향한 정치 보복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어민 북송 사건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장동 등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거죠. 이모경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온갖 트집을 잡으며 실오라기 꼬투리라도 문제 삼아 정치 보복을 하려는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서 공정의 잣대는 철저히 무너져 있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은 수사의 형평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여권에 불리한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선택적으로 야당 관련 수사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든 근거를 보면요. 대장동 사건에서 김한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자택을 매입한 것,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드러난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만 검찰이 선택적으로 집중 수사한다는 주장이고요.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논문 표절 의혹, 윤 대통령 장모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대통령과 관계된 의혹들도 검찰이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검찰은 입장문까지 내면서 지금 정치 보복이나 국감 방해가 아니다 이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더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검찰과 같은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분명하면 수사를 해야 하고 또 민주당 스스로 떳떳하다면 조사를 못 받을 게 뭐가 있냐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8억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해소되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당당하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자, 오늘도 국감이 파행을 겪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원활하다고 볼 수 없는 여야 간의 협치, 당분간 어렵다고 봐야죠. 네,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야당 입장에선 문재인과 이재명 두 지도자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될수록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당은 전국 파행의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면서 결국 극한 대립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로 예정돼 있던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부터 정부조직법 개편까지 주요 국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5일에는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얌전하게 앉아서 박수나 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시정연설 과정 자체가 여야 대립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숨진 평택 SPL 제빵 공장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지금 현재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바로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현지 기자, 지금도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경찰은 오늘 오후 4시 55분쯤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요. 3시간가량이 지난 지금도 수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자정보를 포함해 안전교육 자료와 작업 매뉴얼, 작업계획 서류 등 사고와 관련한 전반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노동부는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업주가 해야 하는 안전관리 전반의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요.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날 평택경찰서도 공장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기계에 자동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2인 1조 근무 지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숨진 노동자의 장례 절차도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 SPC 대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숨진 노동자의 유족은 오늘 새벽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발인을 마치고 고인을 천안 추모공원에 안치했습니다. 사고 발생 엿새 만인데요.
장례 절차는 끝났지만 SPC 그룹의 대처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은 사고 바로 다음 날 사고 현장에 바로 옆에서 작업을 재개했다가 비판을 받고 중단했는데요. 오늘은 숨진 노동자의 빈소에 SPC 측이 자신들이 생산한 빵 2상자를 놓고 간 것이 알려져 다시 질타를 받았습니다. SPC 측은 회사 차원에서 제공하는 장례 물품 패키지라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빵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빈소에 빵을 갖다 주는 게 말이 되냐며 분노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이 해야 될 행동과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너무 어긋난 것 같아요. 제가 화가 나서.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SPC 본사 앞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 참석자들은 SPC의 소홀한 안전관리와 과도한 작업량이 사고를 불러왔다며 관계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직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무시해온 결과입니다. 생산을 앞세워 안전을 무시한 그 결과가 참혹한 결과를 낳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제도나 이윤도 좋지만 사업자와 노동자가 서로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문제점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평택 SPL 공장에서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사고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SPC 브랜드들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회사의 제품은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겠다는 게 시민들의 반응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SPC가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대했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번 사고는 예고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마다 6시간씩 파리바게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태경 씨. 지난 토요일에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매장에 샌드위치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뉴스를 보고 나서야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까지 내가 납품받아서 진열해서 올려왔던 그 샌드위치들을 만드셨던 직원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물론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생명부지의 남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날부터 SPC 불매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판매하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어불성설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가게에서 벌은 내 돈을 직원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기업한테는 쓰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넷에는 최근 SPC 브랜드들의 목록이 돌아다닙니다. 모두 28개나 됩니다. 시민들에게 불매 운동의 대상을 알리는 겁니다. 일하던 노동자가 죽었는데 바로 다음 날 동료들에게 일을 시켰다는 소식. 바로 그날 영국의 파리바게뜨 1호점을 열었다는 홍보 자료를 배포했다는 소식. 이런 회사의 행태들이 불매운동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SPC의 노동 탄압은 오래된 일입니다. 2017년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5,300명에게 불법 파견으로 일을 시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작년에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 탈퇴 공작을 벌인 혐의가 드러나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파리바게뜨 여성 제빵기사들이 잇따라 유산하면서 휴게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SPC가 되게 노조를 탄압한다고 많이 들었었거든요. 되게 반노동적인 기업이라서 이제는 정말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겠다는 생각이. 임종린 노조위원장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봄 53일 동안이나 단식했지만 해결된 건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MBC의 보도가 왜곡이라면서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을 했었죠.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국민의힘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는데 오늘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발언의 당사자인 대통령 본인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참고인 조사, 또 국과수의 음성 판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10여 건에 달하는 MBC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이번엔 무고 사건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 겁니다. 시민단체 측은 국내외 대다수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똑같이 보도한 걸 알면서도 MBC만 조작했다고 고발한 건
전형적인 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땡땡이라는 속어, 쪽팔려서라는 비하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분명히 발언하였습니다. 이게 MBC만 보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내의 모든 언론, 심지어 강경 보수 매체들까지도 다 바이든을 보도하였습니다. 또 이들은 논란을 해소하려면 발언 당사자인 대통령 본인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국가수의 음성 판독 필요성까지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최초 고발인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MBC가 자막을 왜곡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인 고발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인 조사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절차의 시점과 방식 등을 두고도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감안한다면 좀 신중하게 수사 개시 여부나 과정을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은 양측 고발인 입장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확보해 본격적인 분석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미얀마 군의 군함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경찰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방위사업청의 관계자들을 입건해서 수사 중이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군사용 선박을 민간용으로 서류만 바꿔서 수출하도록 주도했던 기관이 다름 아닌 방위사업청이었다는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군사용 상륙함 모아타마함을 미얀마군에 불법 수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가 민간 지원용으로 서류를 꾸며 수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방위사업청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때 그 사용 목적은 아시는 것처럼 그 자연재해 시에 그 대민 그 지원용 그쪽으로 저희가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방위사업청이 이 같은 불법 수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방위사업청의 당시 방산수출 지원 시스템 내역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25일 포스코인터 담당자는 모아타마함을 LPD, 즉 상륙함이라고 명시해 설계도와 설명서 등의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방사청 심사관은 일부 수정 요망, 첨부자료 보완 요망이라는 말과 함께 전화로 안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로 안내했다는 내용은 뭘까? 취재팀이 입수한 포스코 내부 문건을 보면 방사청 심사관이 상륙함이라는 표현을 다목적 지원선으로 변경하라, 첨부 파일도 모두 변경하라고 했다고 돼 있습니다. 군함이 아닌 민간 지원 선박처럼 표시하라는 지시를 방위사업청이 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전화통화가 있기 일주일 전에는 방위사업청의 주관으로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까지 참여한 가운데 실무 협의회도 열렸습니다. 경찰은 이 회의에서 대외무역법을 피해 군함을 수출할 방법이 논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진술과 자료들을 토대로 방사청 고위 관계자 등을 불법 수출을 공모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국가 주요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압수수색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요즘 주식 대신 채권 투자가 뜨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돈이 대거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몇십억 원씩 자산을 굴리는 부자들은 이미 자기 자산의 절반 정도를 채권으로 옮겨 탔다고도 하는데요.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억 원 이상 돈을 굴리는 자산가들만 오는 서울 강남의 프라이빗 뱅킹센터. 작년까지 주식 투자가 대세였다면 올해부터 채권이 뜨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는 미리 그 채권을 작년부터 사신 친구들도 있고 되게 많고 가면 갈수록 요새는 주식 얘기보다는 채권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채권을 할까? 주식을 하게 되면 매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채권은 그냥 사놓고 만기까지 그냥 가거나 아니면 제가 싸게 샀다고 하니 비쌀 때 또 팔 수가 있다고 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부자들은 자산의 절반까지 채권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채권들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판매가 완판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최소한 내 자산의 30% 이상은 채권 좀 안전자산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채권이 뜨는 건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국고채 금리는 작년 말 1%대에서 지금 4%대로 뛰었습니다. 비교적 튼튼한 대기업들 회사채 금리도 2%에서 지금 5%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이러니 개인 투자자들도 채권을 사들입니다.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채권이 이렇게 A등급 이상 거의 상장회사 기준 정도 되는 회사의 채권이 5% 나오는 게 없었거든요. 개인 투자자의 채권 매수액은 지난해 4조 5천억 원이었지만 올해에는 9월까지 벌써 14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주식과 코인에 몰렸던 돈이 채권으로 대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매매 금액의 제한은 없는 편입니다. 3만 원 미만, 100만 원 단위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요즘에는 온라인, 요즘 이제 앱을 통해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 금리가 낮은 채권들은 값이 많이 떨어져 나중에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발행했던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은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고요. 심지어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서 위험한 해외 투자 대신 채권 투자를 권하기도 합니다. 아주 쉽게 국고채라든지 정기예금이라든지 정부 채권, 위험도가 거의 없는 채권에 5에서 6%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채권이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자금난을 겪는 회사들이 발행한 높은 금리의 채권을 샀다가 만약 회사가 무너지기라도 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오늘 도쿄 외환시장에서 N달러 환율이 장중 150엔을 돌파하며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기록적인 N저에다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일본의 올해 상반기 무역 적자는 우리 돈 105조 4천여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N달러 환율과 함께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아시아 외환 위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MBC 기후환경팀은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빈국이 된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 없이 사업자 위주로 발전시설을 지었다는 거고, 이 때문에 주민들의 거부감이 커지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주민들의 거부감 없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길은 없을까요? 김민욱 기자가 현장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봤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기차가 다녔던 철로를 자전거 길로 만든 곳입니다. 그리고 제 머리 위 자전거 도로 위에 마치 지붕처럼 놓여 있는 것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다른 곳에 복선 철로가 놓이면서 10년째 버려졌던 철길. 충남 아산의 옛 장항선 철길에는 3년 전 자전거 도로와 함께 2만 개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습니다. 연간 8,000메가와트의 전기 생산, 이산화탄소 2,800톤 절감 및 소나무 7만 8천 그루의 식재 효과와 함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넓은 면적이 필요한 서울 중랑 물재생센터. 지붕과 하수 처리 시설 위에 모두 2.7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루 약 400가구 정도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합니다. 주민들과 갈등을 빚지 않는 방법 중 하나는 이렇게 주민들과 부딪히지 않는 곳에 짓는 겁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공간이 부족해 보이는 대도시에도 이런 곳은 많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철도 주변과 고속도로 주변 부지, 폐쇄된 도로 등만 활용해도 975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282곳의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면 국내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연간 전력량의 1.4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한 11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기도 해요. 유휴부지가 적은 도시 안에서 주차장만 활용했을 때도 적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거주하고 일하는 곳에는 어떻게 지을까? 이곳은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옥상입니다. 7개 동 옥상에 빼곡하게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공동 전기료를 내지 않습니다. 태양광 판매 수익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다수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에 만족합니다.
세계는 지금 지붕 태양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2020년 한 해에만 9.9기가와트 용량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붕에 설치했습니다. 태양광 강국인 중국은 단 5년 만에 지붕 태양광을 4기가와트에서 27기가와트로 7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태양광이 난립했던 농촌 지역. 농촌 지역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농경지입니다. 추수가 한창인 경남 함양의 한 논을 찾았습니다. 논에 기둥을 세워 위쪽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고 아래에서는 평소와 같이 벼를 재배합니다. 태양광 시설 때문에 재배 면적이 줄어 수확량도 20% 줄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을 설치한 농민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수확량은 줄었지만 소득은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들어온 게 좋은 거지 뭐 다른 건 뭐 좋은 게 뭐 있어. 1년에 500만 원 받고 그 나머지는 이제 마을 자금으로 쓰는 거라. 농지를 갈아엎고 짓는 게 아니라 농지를 보존하며 짓는 태양광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잡종지로 변경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빡빡하게 태양전지 발전소를 만들어 버립니다. 한번 토지가 없어지면 그게 다시 토지로 잘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수확량과 발전량을 모두 높이는 기술을 개발 중인 연구시설. 태양광을 설치하면 농작물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통념을 깨고 최상품 배추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최상품이지. 강원도 가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밭 일항이나 농지 사이에 놓을 수 있는 수직형 태양광도 나중에 큰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설치 규제입니다. 주민들에게 확실히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도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그런 부지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율은 4.7%입니다. 이웃 중국과 일본도 10%를 넘었고 세계 평균은 10.3%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면 수년 안에 우리는 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감사원이 공직자 7천여 명의 철도 이용 내역을 그것도 민간인 신분일 때 것까지 수집해서 전 정부 인사 표적 사찰 아니냐 논란이 일어섰죠. 여기에 감사원이 이들의 납세 정보까지 확보에 나섰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는데 MBC 취재 결과 실제로 납세 정보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주 국세청 국정감사. 감사원이 공직자들의 납세 내역도 들여다봤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자료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했죠? 제공 여부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MBC 취재 결과 이미 국감 3주 전에 국세청이 감사원에 납세 내역을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9월 7일 국세청에 보낸 자료 제출 요구서입니다. 징수 의무자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 총액, 소득세 자료까지 요구했습니다. 제출 대상은 공직자 7,131명, 감사원이 철도 이용 내역을 조사했던 명단과 똑같습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기타 소득이 있는 5,757명의 납세 내역을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도 공직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시설의 납세 내역까지 포함됐습니다. 저인망식으로 이렇게 전체를 받아가지고 혐의점을 다 찾아본다는 그런 접근은 바람직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될 수가 없죠. 특히 민감한 납세 정보까지 들여다본 건 표적감사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라며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공공기관의 임직인들을 찍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란 거죠. 그래서 바로 정치 사찰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세청은 감사원에서 자료 범위를 정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법과 국세기본법을 검토한 뒤 정해진 통상 절차대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에도 출연 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감사를 위한 자료 확보였고 과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인 시절 정보까지 포함된 이유를 묻자 소멸시효를 고려해 자료 요구 기간을 잡은 것뿐이고 감사 목적 외에 불필요한 자료가 일부 포함된 사실을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인지해 즉시 파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외딴 섬에 강제로 끌려온 수천 명의 아동들이 군대식 통제와 폭행, 강제 노역에 시달린 곳이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쳐 1980년대 초반까지 경기도가 운영했던 선감학원입니다.
아동판 삼청교육대로 불리는 이곳에 대해 최초로 정부 차원의 진실규명과 유감 표명이 나왔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작은 섬 성감도. 지금은 다리로 육지와 연결됐지만 30여 년 전엔 외딴 섬이었습니다. 지난달 이곳 야산에서 진행된 발굴 작업. 조심스럽게 땅을 파내려가자 뭔가 발견됩니다. 치아입니다. 어금니 2개 보이세요? 닷새간 발굴에서 발견된 치아만 68개. 대부분 15살에서 18살 사이 청소년들의 치아로 추정됐습니다. 지난 1942년부터 82년까지 이곳에서 운영됐던 성감학원의 희생자들로 추정됩니다. 당시 성감학원 제복의 단추들도 함께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뼈의 경우는 시신이 아동인데다 발굴된 토양이 산성이고 오랜 시간이 흘러 대부분 분해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곳엔 여전히 15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매장된 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남아있는 유해까지 사가 없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일제시절부터 군사정부까지 40년간 경기도가 운영했던 성감학원에는 최소 4,600여 명의 아동이 끌려왔습니다. 아침이면 매일 여기 집합을 해가지고 지시사항 하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식이에요, 군대식. 거리를 배회하거나 걸식하는 아동을 근절한다면서 부모가 있는 아이들까지 마구 끌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공원화대장에는 엄마는 정신이 나가가지고 행방불명이 됐고 엉망진창으로 해놔가지고 염전 관리와 가축 사육, 농사 등 아동에겐 가혹한 노역이 강제됐고 구타와 성폭력도 일상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1제곱미터 공간에서 이른바 칼잠을 잤고 식사는 한 달 내내 감자국과 무장아찌, 김치 수준으로 나왔고 그마저도 부패가 심해 흙 속 애벌레까지 먹었다고 했습니다. 빨간 황토흙인데 그 흙이 맛있어. 어떻게 먹을 수 있는 수단으로 그걸 먹은 거지. 견디지 못하고 탈출하다 숨진 사망자도 속출했는데 그 시신도 대부분 아이들이 묻었습니다. 헤엄쳐서 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물을 이기지 못하고 익사를 해서 떠밀려오는 친구들이에요. 여기다 제가 와서 묻었어요. 지금껏 성감학원 공식 사망자는 29명이지만 실제로는 수백 명으로 추정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 권력의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정부와 지자체, 경찰 등의 사과를 촉구하고 특별법과 유해 발굴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생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계절 근로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장 5개월 동안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무슨 일인지 노동자들이 단체로 사라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떼가는 브로커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조수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배낭을 메고 양손에 짐 보따리를 든 여성이 서둘러 나옵니다. 급한 듯 차 짐칸에 짐을 싣습니다. 먼저 나와 있던 여성도 등과 손에 한 짐이 들려 있고 뒤이어 뛰어나오는 여성도 바리바리 싼 짐을 성급히 차에 올립니다. 농가 일손을 돕기 위해 온 필리핀 국적 계절 근로자들인데 한밤중 몰래 농장을 빠져나와 사라졌습니다. 2달 전까지 계절 근로자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창고로 이동을 해보면 이런 옷가지들은 물론이고 한국에 입국할 때 쓴 것으로 보이는 짐 가방까지 그대로 놓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농장에서도 필리핀에서 온 계절 근로자 5명이 월급날을 앞두고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3일 남겨놓고 돈도 안 받고 그냥 나갔다는 것이. 전북 완주군이 올해 처음으로 유치한 필리핀인 계절 근로자 28명 중 17명이 고창에선 네팔인 계절 근로자 250여 명 중 150명 넘게 달아났습니다. 농장에서 도망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지만 공장 같은 곳에서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계절 근로자는 농장주에게 감사하지만 급여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들의 한 달 월급은 국내 최저임금인 190여만 원 정도. 하지만 실제 손에 쥔 돈은 7, 8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매번 월급 줄 때마다 불만이었고 얘들이
언젠간 가겠구나. 그게 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배경엔 브로커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자치단체를 대신해 해외에선 계절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국내에선 인력 관리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브로커는 계절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숙식비를 뗀 약 160만 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가져간다고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통장 관리를 하자고 했어요. 왜 그러냐. 외국인 등록증 여권까지 다 줬는데 통장까지 주면 월급 들어오면 다 갖고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엔 자신들이 아니면 이 일을 누가 대신하겠냐고 되레 따져 묻습니다. 저는 농가와 근로자와 공무원을 굉장히 자유롭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처벌을 받고. 담당 지자체는 계절 근로 사업이 처음이라 현지 업체의 도움을 받았을 뿐 이런 문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로자 임금을 이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만 알지. 뭐 그런 세부적으로 저는 모르잖아요. 올해 입국한 계절 근로자는 7,600명이 넘는데 벌써 10%에 가까운 751명이 이탈했습니다. 법무부는 도망친 계절 근로자들의 행방을 뒤쫓는 한편 브로커들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혼자 캠핑을 하던 남성이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물을 끓이려고 번개탄을 피워둔 채 잠이 들면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 도심 내 위치한 한 캠핑장. 어제 오전 캠핑 데크 위에서 캠핑을 하던 40대 남성이 몸이 경직된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캠프 관리자는 퇴실 시간이 가까워지는데도 인기척이 없자 텐트를 열어봤는데 해당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어제 오전에 퇴실 예정이었다고 하네요. 이곳에 설치돼 있던 텐트 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우던 작은 화롯대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텐트 안에서 다 탄 번개탄과 물이 담긴 양은 냄비, 컵라면을 발견했는데 남성이 물을 끓이다가 잠이 든 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캠핑장에서 가스가 새거나 폭발해 생긴 사고는 27건인데 이 가운데 4분의 1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텐트 안 조리 난방기구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해봤습니다. 텐트 안에서 작은 가스 난로를 켜자 금세 일산화탄소 농도가 5,900ppm을 넘어섭니다. 근육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판단력이 흐려지다 10분 만에 사망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일산화탄소에 노출이 되면 뇌와 기타 장기들의 산소 전달이 저하되고 이는 저산소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텐트 환기는 물론 캠핑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가스 중독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본격적인 송이버섯 수확철을 맞아서 송이 도둑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송이 재배 마을에서는 10년 넘게 수억 원어치의 송이를 도둑 맞았는데 10년 만에 도둑의 단서를 겨우 잡았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밤 인적이 드문 산속. 이마에는 헤드랜턴, 손에는 막대기를 든 한 남성이 주위를 살핍니다. 곧 땅에서 뭔가를 캐낸 뒤 다시 소나무 잎을 덮고 막대기로 땅을 고르게 펴 흔적을 없앱니다. 계속 주위를 살피며 1시간 넘게 산을 헤매는 남성. 송이 도둑입니다. 범인이 송이를 훔쳐간 자리입니다. 산주가 덮어놓은 마른 소나무 잎을 들쳐 나무 막대기로 송이를 채취해갔습니다. 1등급 크기가 되기를 기다리며 며칠 더 놔뒀는데 그새 도둑을 맞은 겁니다. 금방 따면은 이거 값어치가 없고 이게 이틀 정도만 두면은 이게 한 개당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년 넘도록 가을 수확기마다 이 마을에서 도둑이 훔쳐간 송이만 3억 원어치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범인을 잡으려고 설치한 CCTV 30여 대도 모조리 부서지거나 훔쳐갔습니다. 다 알맹이는 다 깨내밀고 다 가져가고 없어요. 요것만 남겨놓고 갔어요, 도둑들이. 그런데 최근 높은 나무에 설치한 CCTV에 도둑의 모습이 찍힌 겁니다. 10년 만에 단서를 잡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번엔 경찰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다 신고를 해도 이게 뭐 희미하다, 뭐 이거는 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경찰서에서 조사를 안 해주고.
경찰은 취재가 시작되자 범행이 일어난 산지를 국유림으로 착각해 산림청과 삼척시의 사건을 이간했다면서 다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얼마 전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 대해서 계엄령을 발동했습니다. 영토 방어를 명목으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선언인데 러시아가 그만큼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러시아가 병합을 선언한 4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차에 올라탄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거침없이 진격합니다. 러시아군이 도망치며 버린 무기를 우크라이나군이 고스란히 차지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병합 지역 수복을 목표로 진격하며 동부 요충지 리만까지 털어냈습니다. 강화되는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푸틴 대통령은 헤르손과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안시크 등 합병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 계엄령 선포로 대응했습니다. мною подписан указ о введении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 этих 4 субъект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н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 на утверждение в Совет Федерации. 헤르손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6만 명에게는 대피령까지 내렸습니다. 진격하는 우크라이나군과 저항하는 러시아군. 전면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헤르손 항구는 피난민들로 종일 북새통이었습니다. 계엄령과 주민대피령은 이번 전쟁을 특수작전으로 치부하던 러시아가 총력전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계엄령 선포 지역에선 인력과 물자 징집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Найближчим часом окупанти намагатимуться забрати чоловіків в свою армію. Всюди, так само як в Донецьку і Луганську. 러시아 본토 80개 지역에서도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조치가 내려졌고 접경 지역에는 이동 제한 명령도 발동됐습니다. 모두 전시체제에 해당하는 조치들입니다. 계엄령을 통한 총력전 이후에도 러시아군의 열세가 계속되면 푸틴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핵공격 또는 전면전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키움과 KT의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4차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끝내려는 키움과 5차전까지 끌고 가려는 KT의 현재 경기 상황 박주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대승을 거둔 키움은 오늘도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1회 이용규의 안타에 이어 이정우가 큼지막한 2루타로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이정우는 포스트시즌 연속 안타 기록을 17경기로 늘렸습니다. 3회에도 1사 1-3루 기회에서 KT 오윤석의 송구 실책을 틈타 한 점 더 뽑아낸 키움은 선발 정찬원 대신 3회 말부터 한현희를 마운드에 올리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KT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강백호가 비거리 130m짜리 솔로포를 터뜨리며 추격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5회 알포드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든 KT는 박병호의 안타로 기어이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6회까지 2실점, 3진 5개를 기록한 선발 소영준의 호투까지 더해 6회 말 현재 KT가 5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대로 KT가 이긴다면 양팀은 모레 고척에서 마지막 5차전을 치르고 키움이 승리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 잠실에서 LG와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극적인 승리로 K리그2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경남 설기현 감독의 포효와 눈물이 화제입니다. 한일 월드컵 이탈리아전에서 동점골을 넣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감격적인 모습이네요. 김태훈 기자입니다. 승강전쟁의 첫 시작인 K리그2 준플레이오프. 비기기만 해도 되는 4위 부천과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5위 경남이 맞붙었습니다. 후반 11분 경남이 선제골을 터뜨리자 부천도 5분 만에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후반 29분 경남이 프리킥골로 다시 앞서가자 이번엔 3분 만에 부천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부천이 플레이오프에 오르나 싶던 순간 경남은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종료 직전 헤더 결승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거의 원점부터예요, 원점부터. 야, 이런 느낌이 나와요. 거짓말 같은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에
선수단은 서로 얼싸안고 승리를 만끽했고 탈락 문턱에서 살아난 설기현 감독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는 듯 포효하고 또 포효했습니다. 20년 전 한일 월드컵 이탈리아전 동점골을 넣고 그라운드를 질주하던 그 모습 그대로에 이번엔 그때 없던 눈물까지 쏟아내며 짜릿한 승부의 순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냥 끝났다고 사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선수들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축구구나. 우리가 끝날 때까지 정말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경남은 오는 일요일 3위 안양과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두고 다툽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높이뛰기 세계 랭킹 1위 우상혁이 새 소속팀인 용인시청에 입단했습니다. 내년 아시안게임에 이어 파리올림픽까지 힘찬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은 탁 트인 하늘을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출근길 시야는 오늘보다 더 답답해집니다.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과 전북이고요. 경기 서해안과 가까운 인천대교 등지에서는 가시거리가 최소 50m까지 짧아지겠습니다. 여기에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미세먼지까지 뒤엉키겠고요. 낮에도 옅은 안개나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은 확 풀린 듯하죠. 내일도 온화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릅니다. 다만 서풍이 산맥을 넘어가면서 강원 영동을 비롯한 동쪽 지방의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강원 산지는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오릅니다. 서울과 광주 9도, 강릉과 부산, 여수 13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21도, 제주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도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고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엔 영동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